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과 법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 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김선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소송에도 가격이 있거든요. 소송의 가격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2,500만 원을 달라라고 소송을 하게 되면 네네. 그게 이제 소송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소가라고 하는데 예.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을 이제 소액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원에 한 해 접수된 소액 사건이 65만 건이거든요. 65만 건요? 예, 2020년 기준으로. 아, 맞네요. 65만 건이고 예. 전체 민사 사건이 92만이에요. 네. 정말 많죠. 네. 근데 그 전체 민사 사건의 70%입니다. 예. 대부분 소액 사건으로. 예, 그렇죠. 거의 우리 국민들이 접할 수 있는 사건은 거의 소액 사건인데요. 예.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당사자가 되는 사건인데 이 소액 사건은 근데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네. 법원의 업무 경감이나 이런 이유로 판결문에 이유가 없어요. 판결을 해도요? 예, 그러니까 판결문에 판사가 이유를 적을 수도 있지만 예. 안 적어도 된다라고 법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판사가 대부분 이유를 안 적습니다. 결론만 적죠. 판사가 왜 이렇게 판단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되게 이해하기 어렵고 실제로 국민들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런 소액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잖아요. 이제 국민이 재판 청구권이라는 건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 네. 자기가 이유도 모른 채 소송에서 진다 혹은 이긴다라는 걸 좀 이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런 소액 사건 관련된 어떤 우리나라의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판결문에 이 판시한 이유를 안 적는 거, 네네. 왜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액 사건 심판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1970년대에 생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늘 지적되던 게 내가 어떤 사람한테서 이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네.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이 너무 길게 되죠. 우리나라 네. 기본적으로 1심 1년 간다 이런 네. 말 그냥 통상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민사는 특히 길잖아요. 민사 특히 길죠. 예. 형사 사건은 그나마 좀 빨리빨리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좀 적은 금액의 사건은 좀 더 빨리빨리 절차를 진행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판사들한테도 이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 이유를 안 적어도 된다. 네. 좀 더 빨리빨리 판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럼 그렇게 판사의 하면서, 양식과 네. 이런 걸 믿고 네네. 이런 건 소액 사건이니까 네네. 판사가 또 판결문까지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고. 네, 그죠. 정확히 판결문의 이유까지 상세히 적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면은 계속 사건이 적체되죠.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할 수 있는 사건 숫자도 얼마 안 되고. 네네. 그러니까 그냥 결론만 써라. 네네. 아니, 결론만 써도 된다. 결론단. 그러니까 써도 되지만 안 써도 된다라고 한 거죠. 근데 거의 안 쓰죠. 그래서 원래는 민사소송법상으로는 그 판결의 어떤 그 결론이 주문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참 주문이란 말을 저도 법대 들어가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네. 결론이 이제 그게 결론 부분인데 주문이 왜 정당한지에 대한 이유를 민사소송법상 쓰게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래야지 진 사람도 왜 전지 알 수 있고 이긴 사람도 왜 전지 알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소액사건 심판법은 판결문에 이유를 안 써도 된다고 이제 특례를 두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판사들은 안 쓰고 또 중요한 거는 그 판결문에 원래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면은 네. 재판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기일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리는데. 그것도 빨리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열리는 네. 거죠. 2달에 한 번씩 열리긴 하는데 기일이 열리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이 이제 변론 종결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원래 변론 종결을 하고 나서 선고기를 따로 잡는데 예. 소액 사건은 변론 종결하자마자 바로 선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판 연 다음에 1회 기일에 종결하는 거 원칙이거든요. 예. 그래서 1회 기일에 불러서 원피고 이렇게 서로 얘기한 다음에 원고 청구 기각
하면 갑자기 이제 원고 황당하죠. 아니 왜 갑자기 선고 바로 하세요? 네. 저희 소액사건 심판법에서는 뭐 1회 종결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사 설명을 하죠. 그럼 재판 한 번 열고 그냥 바로 기각. 예. 이렇게도 한다고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소액사건 심판법이 재판을 한 번 여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아까 소액사건 기준이 3천만 원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예,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이 네.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예, 3천만 작은 물론 아니죠. 이제 큰 금액이라고 또 예,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몇십억도 생각하면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네. 서민들 입장에서 진짜 피 같은 돈이 수도 있는데 예. 그거 그냥 이렇게 자 얘기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예. 딱 듣고 자 기각. 예. 그럼 판결을 그냥 내려고 예. 좀 그런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통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은 이제 선고를 안 하고 한번 선고기를 잡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당사자가 어떤 뭐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 잘 못하고 절차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3천만 원이 소액사건의 기준인데 네. 3천만 원 이하의 어떤 그 쟁점이 될 만한 사건이 너무 많거든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핸드폰이 있는데 핸드폰을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네. 떨어뜨려서. 그러면 이제 제가 한 중고 가격이 한 뭐 얼마일까? 한 80만 원? 70만 원? 뭐 근데 그것도 이제 저한테 이게 너무 소중한 물건이고 비싼 물건이죠. 예. 근데 이게 소액사건 심판법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그 사람 상대로 소송하는 게 너무나 빨리 이유도 모른 채 내가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게 네. 당사자들한테 되게 납득이 좀 되게 어려운 거죠. 특히 3천만 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죠. 네.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네. 이전에도. 네. 이전부터 옛날부터 늘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소액사건 심판법이 계속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금액이 높다라는 지적은 많았거든요. 옛날부터. 경실련에서는 아니 최저임금 받는 사람한테 16개월치 월급이다. 그렇죠. 16개월치 네. 월급이 어떻게 소액이냐. 네. 그런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재판을 네. 그 민사소송으로 네. 서로 간에 재판을 하려면 또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그쵸.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가죠. 네.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겠네요. 부담이. 예, 예. 근데 그런 이제 재판의 편의성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네. 제대로 된 판단만 해줄 수만 있다고 하면 이게 또 오히려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렇죠. 양쪽의 생각이 들게 만드네요. 예, 예. 왜냐하면 근데 제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확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왜냐하면 재판 지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이 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재판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판결문에 이유를 안 쓰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왜 졌는지를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우리 소액 사건 실제 사례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네네.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뭐 소액 사건이 사례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네. 소액 사건 실제로 수행을 많이 해봤는데 네. 뭐 사실 대부분의 소액 사건은 이런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이제 카드 대금을 안 내서 카드사에서 카드 대금을 청구한다거나 네. 아니면 보험사에서 이제 보험계약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 어떤 대여금, 대출금 청구 이런 어떤 금융적인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처럼 뭐 핸드폰을 뭐 누가 망가뜨렸다. 예. 가다가 뭐 누가 내 차를 뭐 부서뜨렸다. 뭐 임플란트가 잘못됐다. 뭐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좀 비율은 적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뭐 보험사나 이런 곳에서 네네. 몇 번 독촉하다가 네네. 아니 이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몇 번 독촉하다가 지금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바로 그냥 소송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소액 사건으로. 뭐 거의 기계적으로 가죠, 그냥. 왜냐면은 약간 갑질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뭐 거의 매뉴얼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왜냐면 저도 이제 보험회사 저희 회사도 뭐 저희 법무법인도 보험회사를 대리하고 아 그래요? 보험회사의 어떤 그런 사건들을 제가 보험회사를 대리해서 출석을 많이 해봤는데 네. 뭐 거의 기계적인 매뉴얼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 판사도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겠네. 왜냐하면 뭐 보험회사에서 서류를 조작할 일은 잘 없잖아요. 은행이나 뭐 네. 카드사나 뭐 이런 데서. 그 약간 그래도 네. 눈물이라는 게 있는 건데 네네, 거기도 예. 그렇게 호소하고 제가 다음 달이면 갚을 수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받아들여져요? 뭐 그런 경우 이제 조정도 해주기도 합니다. 아, 조정도 뭐 해줘요? 이자랑 원리금 뭐 조금 빼주기도 하고 그걸 하는데 소액 사건 실제 사례는 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금융적인 사건 말고도 네. 뭐 언론에 보도된 건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죠. 뭐 근데 제일 많은 건 그 자동차 간의 사고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교통사고요? 네, 교통사고에서 접촉사고 과실비율 같은 거. 정할 때 아, 네. 네. 왜냐하면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은 1심에서는 자기가 이제 과실상계라는 말 아마 교통사고 한번 당해보신 분들은 막 얘기 나올 거예요. 네네. 과실이 7대3이다, 뭐 6대4다 이런데 그 과실 비율을 정하는 많은 사건들이 거의 소액 사건이죠. 3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차가 이제 대부분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수리비나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1심에서 3대7로 나왔는데 2심에서 7대3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3대7이 왜 나왔는지는 판결문 이유에 없죠. 그러네요. 네. 근데 2심에 가서 그러면 내가 왜 과실이 70%야? 내가 왜 과실이 더 많지? 항소를 했는데 2심 판사에서는 1심 잘못됐고 30%가 맞습니다라고 이제 정정을 해준 사례가 있죠. 그러면 2심 판결문을 보고 나서야 이게 좀 뭔가 잘못됐구나를 인지하는데 네. 1심 판결문에는 자기가 왜 70%의 과실이 있다는 거는 아무런 설명이 안 나오죠. 근데 지금 1심, 2심 말씀하셨는데 소액 사건도 네. 그 항소심으로 가능합니다. 가요 많이? 예. 근데 이제 소액 사건은 항소심에 가야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거는 하도록 돼 있는 쓰도록 그건 돼 돼 있는 있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요? 1심은 모르는데 2심은 알 수 있어요. 예. 2심까지도 이유를 모르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2심에서는 적어도 이유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 소액 사건들은 뭐 이유를 모른 채 지게 되면은 2심까지도 많이 가게 되죠. 그렇군요. 근데 그게 좀 네네. 나름 특성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1심에서 빨리빨리 2심에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처리해줘서 사람들의 분쟁이 빨리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네네. 그게 근본적인 취지일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왜 내가 이런 판결을 받는 걸 2심까지 가야지 알 수 있다고 그렇죠. 하는 건 약간 좀 아직까지도. 2심까지 가야지 1심이 왜 했는지 2심 판사가 확인해 주는 경우도 많죠. 근데 2심까지 가는 비율이 많아요? 높아요? 이제 뭐 전체 제가 사건 가운데? 제가 실제로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금융 사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워낙 압도적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네. 그런 사건들은 사실 당사자들이 자기가 뭐 보험사나 금융사에 뭐 돈을 낼 돈이 있다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네. 거의 항소를 안 하는데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건은 그런 사건 되게 첨예하게 항소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변호사가 있으면 그나마 변호사가 이유를 설명해 줄 수가 있죠. 왜 변호사 직접 재판을 가서 왜 법률 어떤 전문가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판사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라고 변호사가 추측을 말을 해주고 거의 맞죠. 근데 당사자 본인이 혼자 소송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는 뭐 어떤 품이나 여러 가지 노력에 비춰봐서 500만 원 받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500만 원씩 네. 받아요? 근데 이제 변호사들 이런 거죠. 금액이 작다고 해가지고 돈을 적게 받는 게 아니고 네. 금액이 작아도 법적 쟁점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고 뭐 증거조사도 많이 필요한 사건이 있고 뭐 일도 많이 해야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정당한 수임료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안 하죠. 대부분 안 하죠. 근데 이제 하는 분도 있죠. 네. 내가 2천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300만 원, 500만 원 변호사 수임료 드리겠다. 근데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그나마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지만 네. 당사자가 혼자 소송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갑갑한 상태에서 실제 2심까지 가는 비율이 뭐 실제 전체 통계에서 2%라고 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어떤 금융 사건이나 이런 걸 제외하면은 그 보통 사건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냥 당사자를 그냥 거의 없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뭐 이런 경우 많죠. 대부분은 뭐 그 이유를 당사자가 아는 경우가 많겠지만 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억울할 경우에는 네네. 판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근데 친절한 판사의 경우에는 네. 내가 왜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됐는지 네네. 좀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진짜 판결문에 좀 자세히 써주거나 그렇게는 안 합니까? 제가 이거는 뭐 얼마 전에도 저도 경험을 했는데 네. 저는 워낙 이유 없는 소액 사건 판결을 많이 받아보니까 네. 뭐 되게 익숙한데 어느 날 갑자기 판결문이 나왔는데 너무 상세하게 적은 거예요. 한 3페이지나 적었더라고요. 초임 판사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뭐 그건 법적 아니고요? 능력이 상당했는데 실제로 뭐 이제 법률신문에도 나온 거를 제가 이제 뭐 소개를 해드리면 뭐 사법연수 이상기시고 이분은 이제 포항 지원장이신데
그 임금 관련된 사건에서 네. 굉장히 상세하게 이제 86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죠. 소액 사건인데 네. 그 판결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쟁점을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뭐 김영일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뭐 이분은 이제 뭐 저보다 이제 연수원이 좀 후배이신 것 같은데 네. 보증금 2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쟁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열거를 했는데 예. 이게 법률신문에 실릴 정도로 나오는 거죠. 얼마나 소액 특이한 사건을 안 사례면은. 적어주면은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는 게 기사화가 될 정도로 나오는 거죠. 조금만 판사들이 네. 좀 친절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긴 하네요. 또 저는 최소한 네. 쟁점 위주로 짤막짤막하게라도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이유가 아예 그냥 생략된 채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네네. 뭐 소액 사건이라는 특성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재판을 열어요. 네네. 재판을 열면 쌍방 양측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서로 왜 그래요? 이렇게 네네. 물어봐서 사실은요 판사님 제가 이렇게 네네.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네네. 소명할 기회는 줘요? 그런 거는 충분히 줍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게 이제 변호사가 선임이 돼 있으면 변호사는 이제 법적으로 정제를 해서 미리 주장과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을 하죠. 그럼 판사가 미리 알고 그러네요. 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가 상대방한테도 서면 그쵸, 질의를 하고 미리 다 가고 예. 판사가 실제로 법정에서 서로 쌍방간에 말이 오갈 필요가 많이 없죠. 미리 이미 보니까 다 서면으로 정리돼 있으니까. 예. 근데 당사자분들 그거 잘 모르시잖아요.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은 당사자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네. 소액 사건인 경우에는 10분의 재판이 10개 막 5개씩 잡혀 있어요. 10분에 하나가 아니라 10분에 10개. 5개, 10개 잡혀 있습니다. 10분에 5개, 네. 10개요? 심지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사건이 1분 단위로 배정을 합니다. 13시 52분, 13시 53분. 근데 그 1분의 사건이 2개예요. 자 나오세요. 그런 다음에 예. 자 왜요? 예. 이렇게 예, 근데 됐어요. 이제, 자, 근데 그럼 중요한 건 말이 선고. 많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 근데 예. 그런 재판부는 하루에 재판이 한 500개 막 이러니까 400개 이러니까 당사자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정말 이렇게 글로 못 적는 사연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재판 청구권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죠. 워낙 사건이 많다 보니까. 근데 사건은 많은데 판사 네네. 숫자가 제한돼서 제한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네네. 짧은 시간 동안에 한 1분에 막 한두 개씩 사건을 네네. 처리한다고 하면 네. 판사를 조금 더 뽑으면 안 되나요? 이 판사를 이제 정원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늘 얘기가 돼 왔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로 사실 정부 예산은 점점 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예산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안 늡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니, 변호사 숫자는 늘고 있잖아요. 변호사 수는 늘고 있죠. 네. 그럼 변호사 수가 늘고 그리고 수가 늘면서 또 사건도 사실 많이 늘어난 게 사실인데 네. 법원 판사의 수는 많이 안 늘다 보니까 이 법관 인력이 뭐 그게 뭐 지금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지만 되게 중요한 그 어떤 그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실제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새는 원로법관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제 법관을 하시다가 변호사를 하시고 이제 나이 상당히 되신 분들이 일부러 소액 사건에 배당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있으니까 당사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점점점 이렇게 시행되고 있죠. 그럼 판사 숫자 늘리면 검사 숫자 늘려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거의 검사 숫자하고 판사 숫자 비슷하게 맞춰놓은 거잖아요. 거의 맞춰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의 신기하게 거의 맞춰놨어요. 신기하기가 아니라 판사가 이 정도 권한을 갖고 있으면 검사도 가져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맞춘 거 인력으로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어느 좀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얽히고 설키고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래요? 뭐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제 알았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많은 선진국들이 뭐 재판 지연이라는 문제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소액 사건과 관련된 특례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600유로 그러니까 이제 80만 원, 7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 일본은 140만 원, 우리나라 돈은 한 1,500만 원, 1,4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높네요. 예,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그 나라보다 어떤 1인당 어떤 GDP나 이런 게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기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그 기준은 대법원에서 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그 국회의원이 정하는 게 아니고 소액 사건의 기준은 그래서 해마다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그 기준을 점점점 올린 이유는 저는 이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올려야지 소액 사건은 많아지고 판사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니까. 아, 그러네요. 사건이 이제 만약에 1,500만 원 이하로 하면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러면 1,500만 이상은 또 판결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해서 아예 법률로 제정을 하자. 법률로 정하도록 하자. 이 금액 자체를. 예. 그런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야, 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네. 어느 법의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에 네. 이런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뭔가 네.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군요. 네, 이런 네. 것들을 좀 더 촘촘히 채워서 법률 네. 서비스가 좀 더 뭐랄까 수준이 좀 올라가면 좋겠다. 네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슬기로운 법률 생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에 있어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